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곽은 우리나라의 수원화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세계문화유산은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루이 14세는 5살의 프랑스의 왕이 되어 77세의 나이로 죽기까지 무려 72년 동안이나 왕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조는 미국이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하는 1776년에 왕이 되어 딱 1800년까지 24년 동안 조선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48살의 나이로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매력적인 두 군주는 어린 시절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경험한다는 공통점이 있겠습니다. 정조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이 평생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왕이 될 세자 아빠가 할아버지 영조의 명령에 의해 기주 속에 갇혀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8일 만에 숨져가는 모습을 정조는 곁에서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할바마마, 아바마마를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도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겠지만 이때 정조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은 평생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아빠 사도세자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가 10살 때 죽고 정조가 왕이 되는 24살이 될 때까지 무려 14년 동안 정조는 끊임없이 암살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를 옮겨 다녀야 했고요. 새벽닭이 울 때까지 공포 속에서 책을 읽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정조가 갑옷을 입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정조에 대한 암살 위협은 왕이 돼서도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정조는 정말 살기 위해서 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조선의 군대는 노론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왕의 명령에만 복종을 하는 최정예 부대인 장용영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조는 노론을 제압하여 왕권을 강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흔히 조선시대 학자적 군주하면 두 명의 임금이 떠오르는데요. 세종대왕하고 정조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렇지만 세종대왕은 그저 앉아서 책 읽기만을 좋아했습니다. 무예에는 통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우리의 정조는 활쏘기를 비롯한 무예까지 겸비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안타깝게도 암살의 위협 속에서 최후의 자신의 몸을 스스로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조가 어린 시절 죽음의 공포를 겪었듯이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인 루이 14세도 어린 시절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경험하게 되고요. 이게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루이 14세는 앞에서 봤듯이 5살의 프랑스의 왕이 되었는데요. 5살짜리 고울릭의 꼬마가 정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와 재상이 대신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상 마자랭이 전쟁 경비 마련을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하자 파리의 귀족들이 파리의 시민들을 선동을 해서 1648년에 프롱드난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은 무려 5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는데요. 파리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루이 14세의 나이가 우연히도 사도세자가 죽었을 때 정조의 나이인 꼭 10살이었습니다. 프롱드난이 일어나자 루이 14세는 엄마와 재상의 손에 이끌려 파리를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 영국왕 찰스 1세가 처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린 루이 14세의 죽음에 대한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루이 14세도 왕이 되었을 때 군사력을 증강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만이던 군대를 65만까지 늘리게 되었고요. 이리하여 귀족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프랑스를 유럽 최강국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루이 14세와 정조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했었던 장소로부터 탈출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루이 14세는 자신을 반역한 도시 파리, 또 파리 시민들이 끔찍하게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게 되는데요. 파리의 외곽 늪지대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베르사유 궁전을 그래서 짓게 되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에는 루이 14세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었고요. 전국에서 올라온 귀족 5천여 명도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이래서 루이 14세는 귀족들을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정조도 수도 한양이 싫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양에는 노론들이 득식을 거렸기 때문입니다. 한양에서는 새로운 개혁 정치를 할 수도 없었고요.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정조도 새로운 수원화성을 건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문화유산인 베르사유 궁과 수원화성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이 14세와 정조는 생애 마지막까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정조는 죽기 7년 전부터 질병에 시달려야만 했었고요. 결국 48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루이 14세도 말년이 불행하기는 마찬가지였었는데요. 77세의 나이로 사망하기까지 여러 질병과 사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질병보다도 루이 14세를 더욱 힘들게 했었던 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들과 손자가 질병으로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증손자인 루이 15세가 왕위를 계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양이 되고 싶었던 루이 14세, 달이 되고 싶었던 정조, 유럽과 조선을 대표하는 두 군주는 왜 이토록 태양과 달이 되고 싶었을까요? 한 남자가 장엄한 연주에 맞춰 춤을 추고 있네요. 번쩍이는 황금빛 옷을 입고 머리에 태양을 상징하는 관을 쓰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태양신으로 분장한 이 남자의 정체가 바로 프랑스 왕 루이 14세라는 것입니다. 왕이 직접 무대에 올라서 춤을 춘다?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담한 발상입니다. 그런데 루이 14세의 태양 사랑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베르사유 궁전은 태양신을 연기하는 하나의 거대한 연극 무대였습니다. 궁전의 모든 일은 한편의 연극처럼 시나리오에 따라 행해졌는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루이 14세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성벽의 길이만 44km이고 경복궁의 18배에 달하는 이 궁전에서 루이 14세는 날마다 태양신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루이 14세가 태양신을 연기하는 베르사유 궁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5천여 명의 귀족들이 함께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프랑스 베르사유 궁에 사는 귀족들은 이전처럼 반란을 일으키는 것도 있고 루이 14세를 태양신으로 떠받드는 독실한 신자들처럼 행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22대 왕 정조는 어땠을까요? 정조는 어떤 글에서 자신을 만천명을 주인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천이란 모든 개천을 가리키는데요. 조선의 온 백성을 의미합니다. 정조는 밝은 달인 명월이 되어 온 백성을 비추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달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조는 자신이 되고자 했던 달이 우주 만물의 근원인 태극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루이 14세와 정조는 이렇게 태양과 달의 이미지로 만물의 근원인 절대적인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달빛왕 정조는 자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재생산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보여주기식 행사인 거대한 행차입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가 있는 수원으로 13차례나 행차를 했습니다. 이 행차는 단순 성묘가 아닌 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한편의 장렬한 드라마였습니다. 특히 정조가 죽기 5년 전 아버지와 어머니의 회갑을 기념하는 1795년 행차에는 1800여 명의 수행원과 800필의 말이 동원되었습니다. 심지어 한강에 수십 척의 배를 묶어 배다리를 건너는 장관을 연출하기까지 했습니다. 루이 14세가 무대에서 춤을 출 때 파리의 백성들이 관람을 했듯이 정조가 행차를 할 때 백성들이 자유롭게 행차를 구경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정조 행차를 무엇보다도 드라마틱하게 만들었던 것들은 백성이 꽹과리를 치면서 억울한 사연을 직접 정조에게 호소한 격쟁이었습니다. 정조는 이 억울한 사연의 처리 과정까지 직접 꼼꼼하게 챙겼는데요. 그래서 단순한 쇼에 가까웠었던 신문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행차의 모든 요소는 정조를 만천명을로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에서 날마다 태양신을 연기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재생산할 수 있었는데요. 정조는 불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행차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조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정조는 동영상이 없던 시대에 그림이라는 수단을 이용했습니다. 행사 전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 책을 만들고 당시 풍속화로 유명한 김홍도에게 대형 병풍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만백성을 비추는 달빛왕의 이미지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재생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루이 14세의 태양왕 이미지와 정조의 달빛왕 이미지는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란에 의해 하루아침에 끝장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군주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신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루이 14세의 영국을 유지하는 궁극적인 힘은 바로 65만의 군대였고요. 정조도 달빛 신화 창조를 위해 장룡영이라는 친위 부대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군사만으로 권력이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로 군대도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군인을 비롯하여 온 백성이 흔들림 없이 충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 메이킹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루이 14세와 정조는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었고요. 체계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달빛 왕과 태양 왕으로 끊임없이 재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귀족들에게 온 편지를 몰래 뜯어본 루이 14세, 비밀 편지로 공작 정치까지 한 정조, 태양왕 루이 14세와 달빛왕 정조는 왜 이렇게 비열한 짓까지 했을까요? 이 사람이 심한지인데요. 정조가 독살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범으로 지목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심한질은 노론벽파의 영수였는데요. 노론벽파는 정조 때 가장 극렬한 반대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조는 이 노론벽파의 영수인 심한지에게 죽기 직전 4년 동안 무려 297통의 비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정조는 비밀 편지로 심한지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오전 회의에서 나에게 극렬한 반대 의견을 말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파직시킬 것이고 적당한 때 너에게 다시 고위직을 줄게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입만 열면 군신 간의 의리를 강조하면서 도덕 군주임을 자임했었던 정조가 실망스럽게도 편지로 공작 정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정조는 김종수라는 신하가 자신에게 올린 상소를 자신이 직접 써서 보냈다는 놀라운 사실도 비밀 편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정조는 비열하게도 편지로 여론 조작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정조도 이런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한지에게 편지를 읽자마자 없애라고 집요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조의 비밀 편지들은 오늘날까지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정조의 이중성을 낱낱이 폭로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심한지가 훗날 정조의 비밀 편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고의 간직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루이 14세는 어땠을까요? 루이 14세는 정조보다 훨씬 더했습니다. 귀족들을 베르사유 궁에 모여 살게 하면서 귀족들의 모든 것을 통제를 했습니다. 귀족들의 거처나 의복, 그릇, 음식, 예절까지 모든 것이 루이 14세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또 루이 14세는 귀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베르사유 궁에 살고 있는 귀족들에게 온 편지를 몰래 뜯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편지는 증거 보존을 위해서 베껴 쓰게 했고요. 어떤 편지는 없애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필체를 모방해서 위조 편지까지 만들어 협박용으로 이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태양왕과 달빛 왕은 봉건군주로서 절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열한 짓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 비열한 짓이 이 군주들의 본 모습이었을까요? 정조가 심한지에게 보낸 편지에는 정조의 진솔한 모습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바빠서 눈코 뜰 새 없으니 괴롭고 괴로운 일이다. 정조가 얼마나 국정에 힘을 쏟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정조는 일이 바빠서 밥을 먹지도 못하고 며칠 동안 잠을 자지도 못했다라고 하소연을 하면서 백성이 마음에 걸리고 조정이 염려되어 밤마다 침상을 맴도느라 날마다 늙고 지쳐간다고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조의 나라사랑 백성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때로 정조는 비열한 짓을 하긴 했지만 너무나 매력적인 군주임에는 틀림없겠습니다. 그렇다면 루이 14세의 본 모습은 어땠을까요? 최근 루이 14세는 없다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하던 루이 14세의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어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루이 14세는 새로운 국가 건설의 이상에 불타오른 인물이 아니었다. 백성의 고통을 헤아리는 자상한 군주도 아니었다. 그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절대 군주로서 영광을 가시하는 것이었다. 그가 치세 내내 전쟁을 계속한 것도 베르사유 궁전에 집착한 것도 이 때문이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루이 14세는 우리의 정조와 달리 백성의 고통을 헤아리는 군주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루이 14세는 재상 마자랭이 죽고 자신이 직접 정치를 한 54년 동안 무려 37년이나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진 잔혹한 전쟁, 그에 따른 과중한 세금 등으로 2천만 프랑스 국민은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루이 14세와 정조는 봉건군주로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비열한 짓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정조는 루이 14세보다 훨씬 훌륭했습니다. 정조 이후 조선은 식민지가 되었고요. 루이 14세 이후 프랑스는 세계 2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만약 정조가 10년을 더 살았다면 조선도 프랑스처럼 될 수 있었을까요? 정조의 할아버지 영조는 제2기간이 52년이었고요. 루이 14세는 직접 정치를 한 기간만 54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24년 조선을 통치를 하다 48세의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 세도 정치가 이어지고 결국 조선이 식민지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정조의 때 이른 죽음이 아쉽게만 느껴지는데요. 만약 정조가 10년을 더 살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군주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가독인 17세기에서 18세기에 살았던 왕들입니다. 중세에는 농업이 경제의 핵심이고요. 근대에 접어들어서는 상공업이 그 중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세의 지배층과 근대의 지배층은 완전히 달랐는데요. 중세시대 지배층이 토지 귀족인 지주와 영주였다면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공업자인 부르주아, 즉 시민 계급이 지배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도기를 살았던 정조와 루이 14세는 토지 귀족과 상공업자 중에서 누구의 편을 들었을까요? 루이 14세는 프랑스를 중세의 지방분권에서 근대의 중앙집권적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토지 귀족의 특권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모자란 왕들인 루이 15세와 루이 16세가 왕위를 계승했을 때 시민 계급이 중심이 된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서 절대 왕정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루이 14세가 죽은 지 딱 74년 만이었는데요. 결국 루이 14세로 대표되는 절대 왕정은 무너져가는 봉건사회의 목숨을 연장을 하는 산소호흡기에 불과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조는 어땠을까요? 우리의 정조도 양반 지주 계급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토지 재분배와 같은 정책은 실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강력한 왕권으로 노론을 제압하여 붕괴되어 가던 조선 봉건사회를 잠시 소생시킬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예뻐하던 남인 세력이 노론을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했다 하더라도 양반 지주의 계급적인 권력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겠습니다. 정조가 죽고 좀 모자란 왕들인 순조, 헌종, 철종 트리오가 왕위를 계승을 하자 조선은 기나긴 침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조선의 개혁군주인 정조의 정책도 조선 봉건 왕조의 마지막 불꽃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선과 프랑스 역사가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근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주체 세력인 시민 계급의 형성 여부가 되겠습니다. 프랑스는 상공업자가 성장했는데요. 조선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왜 조선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상공업 계층, 즉 시민 계급이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상주의 경제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중상주의는 상업을 중시한다는 것인데요. 이때 상업의 핵심은 국내 상거래가 아니라 국제무역입니다. 국제무역을 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 더 많이 수출을 하고 수입은 더 적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나라가 더 많이 수출을 하고 더 적게 수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중상주의는 국내 산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루이 14세의 중상주의 경제정책으로 새 사회를 만들어 나갈 주체 세력인 상공업 계층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개혁군주인 정조는 중상주의 정책을 채택할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프랑스와 조선의 지정학적인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프랑스가 위치하고 있었던 서유럽은 근대 초기에 여러 국가들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을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서유럽의 각국은 중상주의 정책을 펼쳐서 세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고요. 중상주의 경제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의 주체 세력이었었던 부르주아 계급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조 때 동아시아는 어땠을까요? 서유럽과 달리 동아시아는 청나라가 절대 강국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유럽처럼 군비 증강을 위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청나라도 국내 안정을 위해 중상주의보다는 중농주의를 채택을 하게 되는데요. 아편전쟁 이전까지 청나라가 국제무역을 위해서 단 하나의 항구 광저우만을 개방했다라는 점에서 얼마나 상업을 억제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정조의 조선도 청나라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 순응했기 때문에 중상주의 경제 정책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규장각과 더불어 정조의 가장 개혁적인 정책인 신해통공도 국내 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유럽의 중상주의 정책처럼 국제무역을 위한 상공업 세력의 성장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청나라와 조선은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했고요. 그래서 상공업 계층이 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근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주체 세력이 형성되지 못해서 치욕적인 역사가 전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에서 제기했었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조가 10년, 아니 30년을 더 살았다 하더라도 조선이 프랑스처럼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